중국이 한국 기업에 목을 쳤습니다. 한국 기업 싹 다 추경해, 그리고 말 안 듣는 한국 놈들은 다 떠나라고 해. 14억 인구의 세계 2위 경제대국. G2를 자처하며 한국 기업들을 하청 취급하고 기술을 통째로 뜯어내고 필요 없으면 내쫓았습니다. 삼성에는 공장 문을 닫으라 했고, SK에는 기술을 내놓으라 했고, LG에는 꺼지라 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진짜로 떠나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이 일주일에 7개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1위, 2위, 3위 기업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400조 위안, 한국 돈으로 8경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서 14억 인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정부 청사 앞에 노인들이 쓰러지며 외쳤습니다. 밥을 달라. GDP 5% 성장을 자랑하던 나라의 국민이 밥을 구걸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정작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한국 기업들만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도 SK도 LG도 마치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 국무원 경제연구실에서 직접 일했던 한 관료의 충격적인 고백, 지금 공개합니다. 마윈이 사라졌습니다. 연설한 지 72시간 만에 14억 중국인의 영웅이 지구상에서 증발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로젠궈, 중국 국무원 경제연구실 차장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 직속 싱크탱크에서 경제 정책을 설계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홍콩의 허름한 원룸에서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죠. 중국에서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라집니다. 마윈처럼요. 마윈이 상하이 금융포럼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중국 은행들은 전당포 마인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끝이었어요. 72시간 뒤 공개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3개월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리바바에는 180억 위안, 한국 돈으로 3조 원짜리 벌금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마윈 실종을 속보로 쏟아냈지만 우리 안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입 잘못 놀리면 이렇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마윈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마윈이 사라진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서웠습니다. 일주일 뒤 베이징 국무원 본관 3층에 긴급 소집이 걸렸어요. 공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이었어요. 지금 당장 올라와. 전회의였습니다. 국무원 산업정책국 부국장. 저보다 2살 위인데 출세는 3배 빨랐어요. 윗사람한테 딱 잘 보이는 타입이었죠. 거칠고 직설적이고 무엇보다 무서울 정도로 야심이 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30명 넘는 고위 관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는데 다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흥분이라기보다는 사냥개가 먹이 냄새를 맡았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민영경제 질서 재정립 방안. 민간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뜻이었어요. 마윈은 시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전회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지들, 마윈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금융 시스템을 전당포라고 모욕했습니다. 이런 자를 놔두면 다음엔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산당이 필요 없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용서할 수 없지.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전회의가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텐센트, 디디, 메이투안, 바이트댄스. 중국이 자랑하던 IT 기업들의 로고가 줄줄이 떴어요. 이 기업들을 전부 손봅니다. 규제를 강화하고 벌금을 매기고 필요하면 쪼갭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업이 국가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황점인이었어요. 인민은행 리스크관리국 국장. 숫자에 가장 밝고 회의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죠. 민간 기업이 중국 고용의 몇 %를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80%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규제를 전부 시행하면 민간 투자가 얼어붙습니다. 투자가 멈추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황 국장. 전회의가 쏘아봤습니다. 지금 누구 편이야? 마윈 편이야? 국가 편이야? 중국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답은 하나뿐이에요. 황점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갑시다. 전회의가 스크린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화면에 뜬 건 삼성, SK, LG 로고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기업 핵심 기술 확보 전략. 전회의가 레이저 포인터로 삼성 로고를 찍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꽁꽁 싸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돈은 퍼가면서 기술은 안 준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뜯어냅니까? 간단하지. 천웨이가 웃었어요. 합작법인 의무화.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시장 접근을 허용합니다. 안 하면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나가면 어쩌려고? 황점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삼성 하나만 빠져도 20만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80만이에요. 천웨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80만. 우리가 14억인데 80만이 뭐가 대수야? SMIC 반도체 만들고 ATL이 배터리 만들면 끝이야. 한국이 뭘 만드는데? 저도 웃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인구 5천만짜리 나라가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어? 수출의 25%가 중국인데 우리가 문 닫으면 한국 경제가 흔들리는데 절대 못 떠나지. 투표할 것도 없습니다. 천웨이가 선언했어요. 기술 안 내놓으면 쫓아내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울면서 매달리겠죠.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황점인만 빼고 다 웃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황점인이 저를 붙잡았어요. 젠고, 왜? 80만이야. 농담이 아니라고. 점인, 겁먹지 마. 14억이 있는데 뭐가 안 돼? 14억이 있으면 뭐해? 먹여 살릴 일자리가 없으면. 순간 찝찝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감히 중국에 맞서겠어? 황점인이 한참 저를 쳐다봤어요. 젠고, 나 하나만 묻자. 삼성이 중국에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 줄 알아? 90년대 초 아니야? 맞아. 30년이야. 30년 동안 공장 짓고 사람 키우고 기술 들여왔어. 근데 30년 투자한 걸 버리고 갈 리 없다고? 당연하지. 확실해? 확실해. 황점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확신 못하겠어. 한국 사람들. 내가 좀 알거든. 그 사람들은 참을 때 참지. 한번 결심하면 뒤도 안 돌아봐. 에이. 겁쟁이. 저는 웃으면서 돌아섰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오늘 큰 결정을 했어. 한국 기업들한테 기술을 내놓으라고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요. 옆집 왕 아주머니 아들이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일자리는 괜찮은 거예요? 걱정 마. 삼성이 나가면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채우면 돼. 그날 밤 저는 뿌듯하게 잠들었습니다. 14억의 힘을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같은 시각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삼성전자 본사 지하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걸. 그 회의의 이름이 프로젝트 블랙아웃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 한 줄이 몇 년 뒤 중국 경제의 심장에 칼을 꽂게 된다는 걸. 우리가 한국을 하청 취급하며 비웃고 있을 때 그 작은 나라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마윈을 처리한 뒤 우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타깃은 부동산이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집은 투기하는 물건이 아니다.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3대 레드라인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은 부동산 회사에는 은행 대출을 아예 차단한다. 한 푼도 안 빌려준다. 들으면 합리적이죠? 빚으로 장사하는 놈들 혼내주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어요. 제목이 부동산 연착륙 시나리오였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통제 가능한 조정이 예상됨. 일시적 충격 후 건전한 시장으로 회복될 전망. 깔끔하죠? 상사들이 좋아할 만한 결론이었습니다. 황점인한테 보여줬더니 한참 읽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젠고, 부동산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알아? 20%쯤. 25%에서 30%야.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40% 이상이 토지 매각에서 나오고. 그래서 유예 기간이 없어. 뭐 레드라인 시행에 유예 기간이 없다고. 즉시 적용이야. 지금 당장. 저는 웃었어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시간을 주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잖아. 젠고, GDP의 30%를 유예 기간도 없이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거야. 이건 조정이 아니라 자살이야. 점인, 또 시작이네. 너무 겁먹는 거 아니야? 겁이 아니라 산수야. 황점인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어요. 헝다 부채가 얼마인지 알아? 2조 위안이 넘어. 한 회사 빚이 한국 GDP와 맞먹어. 여기에 대출이 끊기면 구조조정하면 되지. 구조조정. 콘크리트 반쯤 부어놓은 아파트 수백만 채는 어떻게? 그 아파트에 계약금 넣은 사람들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귀찮았거든요. 숫자 타령하는 겁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황점인 말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헝다가 이자를 못 갚았어요. 첫 번째 디폴트였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헝다 하나 무너지면 어때? 시장이 정화되는 거지. 천회의가 회의에서 말했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허난성에서 은행 앞에 줄이 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뉴스에도 안 나왔어요. SNS에 영상이 돌았는데 당국이 바로 삭제했죠. 새벽부터 은행 앞에 수백 명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통장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내 돈 내놔. 평생 모은 돈이야. 제발. 예금자 40만 명의 통장이 하루아침에 동결됐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국 발표는 이랬어요. 건전한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건전한 구조조정. 이 말을 저도 보고서에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40만 명이 평생 모은 돈을 날렸는데 건전한 구조조정이라니. 그 와중에 제 눈에 띈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별것 아닌 단신 기사였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증설 투자 확정. 같은 주에 또 하나가 떴어요. SK하이닉스, 인도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검토.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착공.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며 인도며 여기저기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중국 시장이 넓으니까 다른 데서도 돈 벌려는 거겠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탈출이라는 걸 눈치 못 챘어요.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태성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삼성전자 중국법인 부사장이었습니다. 한중 경제협력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됐죠. 인상이 묘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로 차장님, 요즘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많이 어렵다면서요? 어렵다뇨. 조정 국면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강태성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혹시 란웨이로우라는 말 아십니까? 란웨이로우,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미완성 폐허라고나 할까요? 그게 왜요? 강태성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만 란웨이로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도, 나라도 란웨이로우가 될 수 있어요. 반쯤 짓다가 멈춘 채로 그냥 버려지는 거죠. 불쾌했어요. 한국 사람이 감히 중국 경제를 미완성 폐허에 비유한다고? 강 부사장님,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란웨이로우 같은 비유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구겨넣고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 뒤 아내가 저녁 식사 때 불쑥 물었어요. 여보, 우리 적금 괜찮은 거죠? 갑자기 왜? 왕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허난성에서 은행이 돈을 안 돌려준대요. 그건 시골 소형 은행 얘기야. 우리 돈은 국유은행에 있잖아.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불안했어요. 정말 처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을 무시했어요.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정책이 틀렸을 리 없다고. 14억에 중국이 흔들릴 리 없다고. 그런데 며칠 뒤 천회의가 저를 불렀어요. 젠궈, 좋은 소식이야. 뭔데? 한국 기업들한테 기술 이전 기한을 통보했어. 6개월 안에 핵심 기술 합작법인에 넘기라고. 반응은? 천회의가 킥킥 웃었어요. 삼성 쪽에서 면담 요청이 왔는데 무시했지. 한국 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울면서 기술 내놓겠지.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강태성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경제도 란웨이로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가 세계 2위인데 14억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한국 기업들은 자꾸 동남아에 공장을 짓는 걸까? 왜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에, 인도에 투자하는 걸까? 불안했지만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답이 무서웠으니까요. 그리고 제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상하이, 인구 2,500만 명의 도시를 통째로 잠갔어요. 2개월 동안요. 아파트 출입문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용접했습니다. 용접이요. 문을 열 수 없게 쇠붙이로 녹여붙인 거예요. 음식 배달이 끊기고 약이 끊기고 사람들이 창문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배고파요. 아이가 열이 40도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SNS에 영상이 올라왔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국무원 직원이니까 삭제 전 원본에 접근할 수 있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빈 냄비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밥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2,500만 명의 대도시에서 밥을 달라고 냄비를 두드리는 장면을 저는 베이징 사무실 모니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현장 시차를 자원했어요. 상하이에 내려가 봐야겠다고. 비행기에서 내려 차를 타고 푸둥산업단지를 지나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장들이 멈춰 있었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곳에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없었어요. 식당이 다 닫혀 있었어요. 거리에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도시. 이게 21세기 중국의 모습이라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한 경제 피해 상당. 조속한 해제 권고. 하지만 윗선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방역이 경제보다 우선이다. 봉쇄는 3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중국 전역에서요. 경제 체력이 바닥나고 있었어요. 공급망이 끊기고 외국 기업들이 하나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천웨이는 여전했어요. 한국 기업들 기술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어? 제가 보고했습니다. 삼성이 합작법인 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감히. 천웨이가 책상을 쳤어요. 좋아. 그럼 더 세게 눌러. 공장 실사 강화하고 세무조사 들어가. 한국 놈들이 버틸 수 있나 보자. 저는 실행했습니다. 삼성, SK, LG 중국 법인의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통관을 지연시키고 허가를 늦추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돈 벌면서 기술은 안 내놔? 그럼 이렇게 괴롭혀서라도 뜯어내겠다. 그게 우리의 전략이었어요. 강태성한테서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어요. 무릎 꿇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베이징 국제호텔 21층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강태성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왔어요. 옆에 배경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 중국 사업본부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 두 곳이 같이 온 거예요. 이례적이었어요. 로 차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의 바르더군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의자에 기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누가 갑인지 보여줘야 하니까. 무슨 용건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성이 서류를 꺼냈어요. 삼성이 중국에서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12만 명입니다. 1차 협력업체 8만, 2차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영향받는 일자리가 최소 50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고용하는 인원이 4만 명, 협력업체 포함 15만입니다. 배경호가 덧붙였어요. LG 계열사까지 합치면 총 80만 이상의 일자리가 한국 기업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성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기술 이전 압박과 세무조사를 계속하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이라니? 베트남, 인도, 동유럽 이미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허세 아닙니까? 제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30년 투자를 버리고 떠난다고요? 말이 됩니까? 강태성이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로 차장님, 30년 투자를 아까워하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면 30년이든 50년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위협입니까?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경호가 태블릿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베트남 정부의 투자 유치 제안서입니다. 법인세 10년 면제, 부지 무상 제공, 인프라 정부 부담. 이건 인도 정부의 제안서입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실 테면 가시죠. 중국에는 SMIC도 있고 CATL도 있습니다. 한국 기업 없이도 우리가 만듭니다. 강태성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3개월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와 기술 이전 압박을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개월이고 3년이고 결정은 중국이 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제가 쏘아붙였어요. 그들이 나간 뒤 저는 천웨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한국 놈들이 허세 부리더라. 떠나겠다고. 천웨이가 웃었어요. 떠나게 냅둬. SMIC 1년이면 삼성 따라잡아. ATL은 이미 세계 1위고 한국이 없어도 중국은 돌아가.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 베트남 하노이 근교의 거대한 건설 현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베트남 신공장,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로 도약.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삼성이 베트남에 이렇게 큰 공장을 짓는 거예요? 동남아에도 공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거지. 별거 아니야.
정말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눈치채지 못한 게 있었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이 그해 처음으로 중국 공장을 넘어섰다는 사실을요. SK는 이미 한국과 미국의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확보했다는 사실을요. LG는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에 중국 투자금의 3배를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조용했어요.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이미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걸, 30년 투자를 진짜로 접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뒤에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고 145%의 관세를 들고요. 헝다가 쓰러졌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 부채 2조 위안. 한국 돈으로 산이에요. 한 회사의 빚이요. 하지만 우리는 태연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거다. 건강해지려면 아픈 건 당연하지. 천회의가 회의에서 말했고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헝다가 무너지고 석 달 뒤 컨트리가든이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중국 부동산 2위 기업입니다. 이것도 구조조정이지. 천회의는 여전히 웃었어요. 그리고 또 석 달 뒤 완커가 채권 만기 연장에 실패했습니다. 완커요. 최대 주주가 선전시 정부인 반쯤 국유기업이에요. 국가가 뒤에 있는 회사마저 무너진 겁니다. 1위, 2위, 3위가 줄줄이 쓰러졌어요. 그제야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HSBC가 보고서를 냈는데 그 한 줄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업계 1위부터 3위까지 동반붕괴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났다는 뜻이다. 시스템 자체가 고장. 이건 뉴스에 나온 문장이 아니라 우리 내부 브리핑에서 공유된 문장이었습니다. 그 브리핑을 듣는 순간 회의실에 기침 소리 하나 없었어요. 다들 알았거든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그때부터 숫자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전년 대비 17.2% 폭락했어요. 건설 현장이 멈추고 크레인이 서고 시멘트 트럭이 사라졌습니다. 란웨 1호 강태성이 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됐어요. 반쯤 지은 아파트가 전국에 수백만 채 방치됐습니다. 콘크리트 골조만 서 있는 건물들. 창문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벽도 없는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계약금을 다 내고 입주를 기다리던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미완성 건물에 들어간 겁니다. 현장 시찰을 갔을 때 한 여자가 콘크리트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어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될 거였어요. 그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계약금 80만 위안 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아파트는 반쪽짜리고 돈은 돌려받을 수 없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80만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 여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콘크리트 무덤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장님, 지방정부 재정보고서입니다. 부하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읽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지방정부 수입이 증발한 거예요. 토지 매각이 재정의 40%였는데 땅을 사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지방이 나왔습니다. 도로 공사가 멈추고 가로등이 꺼지고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도시들이 생겼어요. 지방정부들이 살겠다고 만든 게 LGFV라는 특수목적법인이었는데 이게 장부 밖에서 돈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 빚이 87조 위안, 한국 돈으로 1경 7천조 원입니다. 피치라는 세계적 신용평가사가 분석했어요. 이 빚을 해결하려면 최소 34조 위안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가 내놓은 구제금융은 10조 위안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의 30%도 안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독이 깨져버린 거죠. 그 위에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45% 관세. 광둥성 수출공단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한 달 만에 공장 수십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버스 터미널에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돈을 벌러 왔다가 일자리를 잃고 떠나는 사람들. 그 와중에 은행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은행 7개가 폐업했습니다. 1년에 377개 은행이 사라졌어요. 당국 발표는 똑같았습니다. 건전한 구조조정. 주당 7개 은행이 문 닫는 게 건전한 구조조정이라고. 그때 황점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늙어 있었어요. 젠고. 나야.
오랜만이다. 점인. 지금 숫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총부채가 400조 위안을 넘었어. GDP 대비 300% 돌파야. 역사상 처음이야. 400조 위안. 한국 돈으로 8경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왔습니다. 점인. 솔직히 말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14억이 있으면 뭐 하냐고. 먹여 살릴 일자리가 없으면. 지금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 황점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더 무서운 게 있어. 뭔데? 거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무슨 소리야? 지휘야. 젠고. 처음에는 노동자들이었어. 그 다음은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황점인이 말을 멈췄어요. 이제 노인들이 나오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노동자 시위는 진압할 수 있어요. 대학생 시위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인들이 거리에 나오면 그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선전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자부품 공장 하나가 문을 닫았어요. 사장이 잠적한 겁니다. 3개월치 월급을 안 주고 도망쳤어요. 여성 노동자 수천 명이 공장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월급 내놔. 우리 애들 분유값이라도 줘. 3개월이야. 3개월. 저는 뉴스가 아니라 내부 치안 보고서로 이걸 봤어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한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됐어요. 리샤오팡. 29살.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그것도 멈췄어요. 집세가 3개월 밀렸고 아이 분유를 살 돈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 영상은 당연히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뒤였어요. 그리고 선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안 보고서를 넘기는데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의 시위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75%가 생존 문제였어요. 임금, 은행 예금 동결, 퇴직금 미지급,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겁니다. 청년들은 아예 포기했어요.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17.3%. 대학 졸업해도 5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탕핑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들어눕는다는 뜻이에요. 경쟁을 포기하고 그냥 눕겠다는 거죠. 바이란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자포자기한다는 뜻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란웨이라는 신조어였어요. 란웨이로 미완성 건물에서 나온 말인데 부모한테 얹혀 사는 미완성 어른을 뜻합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미래도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미완성 폐허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내놨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14억의 자신감이 무색하게 14억이 13억이 되고 12억이 되는 미래가 눈앞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베이징 정부 청사 앞 노인들이 나왔어요.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고 서로를 부축하면서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달라. 연금을 달라. 우리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했다. 한 할아버지가 청사 계단 앞에서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GDP 5% 성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노인이 밥을 못 먹어 쓰러진 겁니다. 이 장면을 제가 직접 봤어요. 사무실 창문에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같은 주에 충칭에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누군가가 빈 프로젝터로 건물 외벽에 글자를 쏴 올렸습니다. 공산당이 사라져야 새로운 중국이 온다. 천안문 사태 이후 36년 만에 중국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가장 노골적인 정권 퇴진 구호였어요.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해 전야 불꽃놀이가 전면 취소됐어요. 공식 이유는 예산 절감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국가가 국민이 모이는 걸 두려워하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전국인민 대표 대회가 열렸어요. GDP 성장률 목표가 발표됐는데 4.5%였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37년 만에 최저치였어요.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로 역대 최고. 근데 국방비만 7% 올렸어요. 4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 군비만 늘린 거예요. 대만 자유시보라는 언론이 이렇게 썼습니다. 시진핑은 정치적 권력 통제와 대만 문제 해결이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는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경제를 살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권력을 지키려고 경제를 희생시킨 거였습니다. 마윈을 잡은 건 경제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부동산을 죽인 것도
민간 기업을 짓밟은 것도 전부 권력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리샤오팡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개월 월급 못 받아 아이 분유도 못 사는 29살 엄마, 미완성 아파트에 돗자리 깔고 사는 가족들, 밥을 달라고 청사 앞에서 쓰러지는 노인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각 성별 시위 현황이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지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국 전체가 피를 흘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삼성은, SK는, LG는 컴퓨터를 두드려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최대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베트남이, 인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강태성이 그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파트너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면 30년이든 50년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허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경고였어요. 그리고 작별 인사였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하청 취급하고 기술을 뜯어내겠다고 위협하고 떠나면 떠나라고 비웃었던 그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조용히, 우리보다 똑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깨달은 순간의 그 참담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잠을 못 잤습니다. 모니터에서 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5년 만에 반토막. 대신 베트남, 인도, 동유럽 매출이 2배, 3배씩 뛰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새벽 3시에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흐름을 연도별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움직임으로 보였어요. 여기 공장 하나, 저기 연구소 하나. 그런데 타임라인을 쭉 펼치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마윈이 사라진 그해 우리가 민간 기업 단속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 삼성이 베트남 공장 증설을 확정했어요. 같은 해 SK하이닉스가 한국 이천의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을 발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해 제로 코로나로 상하이를 잠갔을 때 삼성이 인도 공장 라인을 2배로 늘렸어요. SK가 미국 텍사스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부지를 확보했고요. 그 다음 해 우리가 기술 이전을 강제하겠다고 압박했을 때 삼성 베트남 공장 생산량이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우리가 칼을 휘두를 때마다 한국은 조용히 한 발씩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리 없이, 뉴스에도 안 나오게,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랍을 뒤져 강태성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구겨져 있었어요. 그날 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료가 한국 기업 임원에게 먼저 전화를 건 거예요. 신호가 3번 울린 뒤 강태성이 받았습니다. 로 차장님,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강 부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프로젝트 블랙아웃이 뭡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강태성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걸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찾았습니다. 삼성 내부 통신에서 이 코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정보부서가 감청한 자료예요. 또 침묵. 로 차장님, 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틀 뒤 베이징 외곽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어요. 강태성은 혼자 왔고 저도 혼자 갔습니다. 비공식 만남이었어요. 이게 알려지면 저는 끝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블랙아웃. 강태성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블랙아웃이 뭔지 아시죠? 정전. 불이 꺼지는 겁니다. 네, 중국에서 불이 꺼지기 전에 나가자. 그게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마윈이 사라진 그날부터요. 그날부터. 네, 마윈 사건을 보고 본사 경영진이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시장이 아니다. 정부가 자국 최고 기업인을 하룻밤에 증발시키는 나라에서 외국 기업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 삼성만이 아닙니다. 강태성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SK하이닉스, LG, 현대, 포스코. 한국 주요 기업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았어요. 각자의 판단으로, 각자의 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강태성이 도표를 가리켰어요.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5%에서 지금 16%까지 떨어졌어요. 9%포인트가 빠졌다고요? 그 9%포인트가 베트남, 인도, 미국, 동유럽으로 갔습니다. 공장도, 기술도, 사람도 함께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 취급하며 비웃는 동안 한국은 체계적으로 탈출하고 있었다는 걸 왜 경고해 주셨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때 란웨이로 얘기하셨잖아요. 왜 적에게 힌트를 준 겁니까? 강태성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적이라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네, 로 차장님, 우리는 중국을 적으로 본 적 없어요. 30년 동안 같이 일했잖아요. 였습니다. 그럼 왜 떠났습니까? 파트너가 우리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기술을 뜯어내겠다고 협박하고 세무조사로 괴롭히고 한국을 부품이나 납품하는 나라라고 비웃었잖아요. 그런 곳에 30년을 더 있어야 합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전부 사실이었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강태성이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건 중국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중국이 가장 아쉬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기술과 일자리가 사라진 거죠.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난 겁니다. 조용히.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복수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분노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남은 쪽이 더 처참했어요. 로 차장님, 강태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해요. 뭡니까?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에게 파트너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찻집을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은 매연 때문에 별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날은 유난히 캄캄했어요. 블랙아웃, 불이 꺼진 거구나. 우리가 스스로 끈 거구나. 사무실로 돌아와 오래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쓴 보고서. 한국은 우리 시장 없이 살 수 없다. 인구 5천만 소국이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다. 한 줄 한 줄이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떠났고 우리 없이 살고 있었고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었어요. 틀린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강태성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보고서에 써야겠다고. 중국 경제가 왜 무너지고 있는지, 한국 기업들이 왜 떠났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사실 그대로 쓰겠다고. 일주일을 꼬박 매달려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외자기업 이탈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실패 분석. 정책 실패. 이 네 글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중국에서 정책 실패라는 말은 곧 윗사람이 틀렸다는 뜻이고, 윗사람이 틀렸다는 말은 곧 제 커리어가 끝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베이징 청사 앞에서 밥을 달라고 쓰러진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보고서를 내부 시스템에 올리고 3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천웨이였어요. 젠궈,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목소리가 얼음장이었습니다. 천웨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보고서가 프린트되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줄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고서입니다. 이게 보고서야? 이건 반역이야. 천웨이가 보고서를 집어들어 제 얼굴 앞에 흔들었어요. 정책 실패. 누구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야?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소리야? 사실을 쓴 겁니다. 사실. 천웨이가 웃었어요. 무서운 웃음이었습니다. 젠궈, 중국에서 사실이 뭔지 정하는 건 네가 아니야. 당이 정하는 거지.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떠나고 있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위가. 닥쳐. 천웨이가 책상을 쳤어요. 한국 기업이 떠나면 어때? 중국이 못 만드는 게 뭐가 있어? SMIC 반도체 만들고 ATL이 배터리 만들고 화웨이가 다 하면 돼. SMIC 수율이 삼성의 절반도 안 됩니다. 최첨단 공정은 아예 못 만들고요. 그건 시간 문제야. 시간이 없습니다. 천웨이. 지금 매주 은행이 7개씩 문을 닫고 청년 5명 중 1명이 실업자고
노인들이 거리에서 밥을 달라고. 로젠궈, 천웨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마윈 편이야, 국가 편이야, 한국 편이야, 중국 편이야. 중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편 가르기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중국 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쓴 겁니다. 아니, 천웨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넌 끝났어. 그날 오후 제 컴퓨터가 잠겼습니다. 사무실 출입증이 비활성화됐어요. 이틀 뒤 인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제연구실 차장 직무해임, 사유 내부 기밀 부적절 관리, 기밀 부적절 관리, 진실을 썼다는 게 죄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임된 다음 날 옛 동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젠궈, 들었어? 뭘? 공안부에서 너 조사한대. 외국 세력과의 내통 혐의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외국 세력이라니. 누구? 한국. 삼성 임원이랑 비공식으로 만났잖아. 그게 문제 됐어. 강태성. 찻집에서의 만남. 누군가 보고한 거였어요. 젠궈, 도망쳐. 농담 아니야. 전화를 끊고 30분 만에 짐을 쌌습니다. 여권, 현금, 노트북. 그게 전부였어요.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출장 가야 해. 갑자기. 어디? 남쪽으로. 금방 돌아올게. 금방 돌아온다고 했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선전까지 기차를 타고 거기서 홍콩으로 넘어갔어요. 국경을 통과하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홍콩의 허름한 원룸에 짐을 풀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조국을 위해 일했는데 조국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황점인 소식을 들었어요. 실각했다고 합니다.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이유로. 경제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진다고 말한 사람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웨이. 저를 반역자라고 쫓아낸 그 천웨이도 결국 잘렸습니다. 석 달 뒤에요. 경제 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누가 왜 잘리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마윈처럼, 황점인처럼, 저처럼. 홍콩에서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문인 루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7가지 위기가 동시에 공명하면서 중국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다. 시스템적 공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부동산 붕괴, 민간기업 위축, 지방정부 파산, 뱅크런, 청년 실업, 인구 감소, 미중 관세 전쟁. 7개의 위기가 한꺼번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첫째, 일본형 장기 불황. 20년에서 30년간 성장이 멈추는 거. 둘째, 통제된 위기. 자존심을 꺾고 대규모 구제책을 쓰는 거. 셋째, 소련식 붕괴. 은행이 줄줄이 쓰러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거. 셋 중에 뭐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을 만든 건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를 올린 것도 아프지만 진짜 상처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냈습니다. 마윈을 잡아서 민간 기업을 얼어붙게 만든 건 우리. 유예 기간 없이 부동산을 절벽에서 밀어버린 건 우리. 한국 기업들을 하청 취급하며 기술을 강탈하려 한 건 우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잘라버린 건 우리. 진짜 적은 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콩 아파트에서 강태성한테 전화를 했어요. 마지막 전화였습니다. 강 부사장님,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강태성이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건 중국이 결정할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뭡니까? 한국 수출의 20%가 아직 중국입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다칩니다. 우리는 중국이 잘 되길 바라고 있어요. 진심으로요. 그러면서 왜 떠났습니까?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멀리 선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리샤오팡. 선전에서 3개월치 월급을 못 받고 울던 그 여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리샤오팡을 찾는데 2달이 걸렸어요. 홍콩에서 옛 동료들한테 연락하고 SNS를 뒤지고 선전 노동단체에 수소문했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후난성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전화번호를 어렵게 구해서 연락했습니다. 리샤오팡 씨입니까? 누구세요? 로젠궈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정부 사람이요? 목소리가 딱딱해졌어요.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리샤오팡이 말했어요.
뭘 원하세요?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또 침묵. 그리고 리샤오팡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공장 문 닫고 2달을 버텼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선전에 공장이 너무 많이 닫혀서요. 월세가 3개월 밀리니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이 데리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남편분은요? 건설 현장이 다 멈췄잖아요. 지금 다른 성에 가서 일감을 찾고 있는데 2달째 연락이 뜸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시골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도시에서 다니던 학교보다 한참 못하지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리샤오팡이 쓰게 웃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이래요. 경기 좋을 때 물려가서 일하고 나빠지면 버려지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으니까. 근데 하나 웃긴 게 있어요. 리샤오팡이 말했어요. 뭔데요?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걔는 아직 월급을 받고 있대요. 네. 삼성이 중국 공장을 줄이긴 했는데 남은 직원들한테는 월급을 제때 주고 있대요. 퇴직하는 사람한테도 위로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멈췄다가 리샤오팡이 덧붙였어요. 중국 사장은 도망가고 한국 회사는 끝까지 월급을 줬어요. 이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열어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세계 최대 스마트폰 생산기지 등급, SK하이닉스 인도 반도체 공장 본격 가동, 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에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출 개시, 현대자동차 인도 법인, 뭄바이 증시 사상 최대 IPO, 우리가 하청 취급하던 그 나라,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라고 비웃던 그 나라가 세계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디스플레이 1위, 조선 1위, 자동차 수출 3위. 이걸 작은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14억이라는 숫자에 취해서 5천만을 깔봤어요. GDP 세계 2위라는 타이틀에 눈이 멀어서 기술과 사람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한국이 작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생각이 작았던 겁니다. 홍콩 아파트 창문을 열면 멀리 선전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그 도시의 불빛이 제가 처음 홍콩에 왔을 때보다 또 어두워졌어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홍콩 빅토리아 하버의 불빛이 보입니다. 여기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뉴스에서 서울의 야경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한강 위로 빛나는 그 도시를 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부러움인지 후회인지 존경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는 우리가 비웃는 동안에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복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실력을 키우고 조용히 길을 바꾸고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제가 너무 늦게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중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는 알고 있어요. 총부채 400조 위안, GDP 대비 300%. 역사상 이 수준의 빚을 지고 무사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매주 7개씩 사라지는 은행, 1년에 377개. 이걸 건전한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 정부.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수준.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청년들이 되묻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무슨 아이를요? 청년 실업률 17.3%. 대학을 나와도 5명 중 1명이 놀고 있어요. 탕핑, 바이란, 란, 드러눕고 자포자기하고 미완성으로 사는 청년들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숫자들을 나열하면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중국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4억 인구 중에는 리샤오팡처럼 성실하게 일하다 버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황쩌민처럼 진실을 말하려다 잘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이 오면 중국은 달라질 겁니다. 문제는 그날이 언제 오느냐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3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처럼 되는 겁니다. 거품이 꺼지고 20년, 30년 동안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이 따라가는 거죠. 둘째,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민간 기업 규제를 풀고 외국 자본을 다시 받아들이고 부동산 구제에 진짜 돈을 쏟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윗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셋째, 소련처럼 되는 겁니다. 은행이 줄줄이 쓰러지고 지방정부가 파산하고 시위가 통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지만 불가능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충칭 건물에 투사된 그 문장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공산당이 사라져야 새로운 중국이 온다. 천안문 이후 36년 만에 가장 노골적인 구호였습니다. 그걸 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라졌겠죠. 늘 그렇듯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중국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고하려는 거예요. 오만은 전염됩니다. 큰 나라만 오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기업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잘 나가는 나라도 오만해질 수 있어요. 한국도요. 지금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도시가 죽고, SK가 빠지면 공급망이 흔들리고, 현대가 안 오면 나라가 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한국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우리처럼 되지 마세요. 14억이라는 숫자에 취하지 마세요. GDP 순위에 눈멀지 마세요. 파트너를 하청 취급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지 마세요.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홍콩 이 작은 방에서 선전의 불빛을 봅니다. 매달 조금씩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다시 밝아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을 다시 켜려면 먼저 인정해야 해요. 우리가 스스로 껐다는 걸.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떠났고, 조용히 준비했고, 조용히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으름장을 놓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나라입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아는 나라,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아는 나라,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나라.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로젠궈, 홍콩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국무원 경제연구실 차장 러젠궈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14억을 믿고 5천만을 비웃었습니다. 부품이나 납품하는 나라라고 깔봤습니다. 떠나면 떠나라.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웃었습니다. 그 나라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짐을 싸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한국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작았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지셨다면 댓글에 블랙아웃 한 단어만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